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황사먼지가 많으니까 밖에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자, 오늘 550페이지 계약 체결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공부상 조사, 현장 답사,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해서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오래된 묘를 나무 땅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땅에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한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가짜묘, 가묘, 예장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또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로 이장할 수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변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존속기간이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공법에서 2문제 나오는데요. 공법에서 지금 우리 실무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하나 더 나온다면 그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외의 농지, 행위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농지 소유,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주말 체험용농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한 면적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요.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말 체험용농 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단 주말 체험용농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주말 체험용농 체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전용 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용 협의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입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거래계약 체결. 그 중에서 전자계약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전자계약은 중개거래만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 불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종이 확인설명서도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검인을 받는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게 민법에서도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각각 한 문제, 중개실무에도 각각 한 문제, 4문제가 출제되겠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실명법,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명의를 맡기는 것, 신탁,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우자 특례 특별히 예외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배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하죠.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인데, 주택의 경우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생기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생기고, 농지의 경우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나중에 나갈 때 새 주인에게 받아 나갈 수 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최우선 변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약 사기 전에 오늘은 이제 550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계약서 작성 일반적 주의사항, 지금 뭐 550, 551에 최근에 출제됐다고 표시는 안 돼 있죠. 그래서 따로 강의 교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인데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도 일종의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 자유가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 방식의 자유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구두로 계약했다고 해도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겠죠. 민법에 의해서.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맨 뒤에 이 계약서 작성이 계약 효력 요건은 아니고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서로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개업공개사는 계약서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제2조 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법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법에서는 법률행위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들은 계약서 작성해 줘도 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판례를 보면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권리금을 중개하는 것은 중개도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상.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적으려면 지금 판례에 의하면 행정사 불러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또 하급심 판례니까 시험에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업에 나가서 참고하시라고요.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것은 그 행정사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선고유예 됐습니다. 선고유예. 그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작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서 선고유예하기는 했습니다. 자, 551페이지 계약서 작성 부수입니다. 맨 위에 1번. 3통 이상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3통 이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매매계약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개업공개사도 한 부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3부 이상이라고 한 것은 공동중개라면 개업공개사 2명 개입됐으면 4부 작성해야 되겠죠.
3명이 개입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3통 이상의 계약서에는 같은 글씨체이어야 바람직하다. 시험에 바람직하다 이런 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법조문에 있는 거 나옵니다. 뭐 법조문에는 바람직한지 안 한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25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글씨를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전부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이런 거 논할 가치도 없죠. 요즘은 컴퓨터로 아예 다 출력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손으로 적었어요. 아예 계약서가 먹지처럼 돼 있어가 자동으로 적으면 뒤에 백해져 나오는 그런 종이가 있었어요. 그런 거 썼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2번 용어는 그 맨 마지막 두 번째 명확한 용어,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될 것이고요.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우리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1,000만 원 이렇게 안 적고 1,000만 원 이렇게 적죠.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9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고 4로 바꿀 수도 있고 위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현업에 가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출력할 때 컴퓨터에 한글 한자 적으면 자동적으로 이 숫자도 한글 아니면 한자로 적혀져 나옵니다. 한자 한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의견 합치가 충실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된다.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그런 걸 꼭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현장 확인한 후 현 상태 그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는 게 나중에 확인 설명해야 되면, 예를 들면 장롱 속에 안 보이는 거 곰팡이 핀 거는 확인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 법에 안 보이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다 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떼보고 확인해야 되듯이, 그 뭐 시험에 그 장롱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것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 설명 위반으로 뭐 가령 업무 정지나 가태료는 받을지언정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되거든, 소송에 휘말리면. 그러니까 그 중개상물을 확인하고 직접 의뢰인이 확인하고 현 상태 그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적으면 현 상태 그대로 하기로 해놓고는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민원 넣어가지고 뭐 가태료 받게 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가태료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안 보이는 거라고 설명 안 했다면. 그래서 꼭 그 현 상태 그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넣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하자가 있어가지고 손해배상 하라 이렇게 하면 골아플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즘 현실적으로. 하도 이제 당해보니까 개업공개사들도 그런 걸 적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거 안 적다가 기본적으로 해요. 아예 부동문자로 적혀져 있어요. 그건 아니고 자기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552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 맨 위에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동문자라는 게 미리 적혀져 있는 거, 그 계약서에 보면 미리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그냥 예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계약서 작성 부수는 몇 통이고 누가 보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내용 부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부, 뭐 본문 이렇게 해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수 이런 것도 적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다 계약서 거의 한 장 적고 있죠. 출력하는 거는 여러 장이면 몇 장이다 하고 간인도 찍고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버리고 나는 그런 계약서 안 적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진짜 지금 실무잖아요. 실무 지금 파트가. 그래서 실제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사자 서명 날인인데요. 가능한 본인 자필로 쓰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하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도 다 컴퓨터로 인쇄돼 나옵니다. 인쇄 나오더라도 이 뒤에다가 다시 자필로 성명 적고 도장도 찍으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뭐 인감도장을 찍는 게 좋은데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나 도장 찍은 적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 도장을 찍는 게 좋은데 뭐 자필로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안 적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필적 감정하면 되니까. 그 도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자필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 인감 날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기타 주의사항 적어놨는데요. 금액을 표시할 때는 금 얼마, 그 다음에 W 이런 걸 표시하는 이유는 위에 금 4천만 원 이렇게 딱 붙여서 적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여기다가 1억 더 적어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적게 하려고 금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정정의 경우는 두 줄로 주말하고 수정한 후 몇 글자 정정. 주말이라는 게 뭐예요? 주말 붉을 주자 붉은 줄을 두 줄 끊고 세 글자 정정 해놓고 여기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도장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못 적으면 그냥 컴퓨터 새로 출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최근에 뭐 한 16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2번 메뉴에 인지 첨부 여부는 계약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다. 그 여부 최근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이 인지세는 같이 내야 된다. 매수인 매도인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양하면 분양자 수분양자 같이 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매수인 냈죠. 인지세 옛날에 제가 집을 살 때는 보니까 우표처럼 인지를 이런 걸 붙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냥 A4 용지로 출력해 주더라고요. 우체국이나 뭐 이런 은행에서 보니까 인지세를 15만 원이죠. 10억까지는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 보통 15만 원 내죠. 그 넘으면 35만 원인가 그래. 인지세법은 여러분들 세법에도 시험 범위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인지를 붙여야 돼요. 등기하려면은. 근데 그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관련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역시 15년은 넘었고요. 계약 체결 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 계약을 깰 경우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동네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경우도 있나 봐요. 동네에서 그냥 흔히 쓰는 말. 얼마 안 됐으니까 계약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다 돌려달라. 법에는 그런 거 없다고요. 돈 받는 순간 안 돌려줘도 돼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죠.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엄청나게 아니라 거의 다 가계약금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계약금 가지고 천천히 와도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빨리 가계약금 먼저 쏴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뺏긴다. 막 이런 긴박감을 조성해. 이런 좋은 물건 나오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입금하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 입금하는 순간 얼로 바뀌어요. 지위가 그때부터. 이제 그 못 돌려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관계사들이 그래서 무조건 입금시키라고 해요. 아파트 그 줍줍 미분양된 거 줍줍 지금 평촌 센텀 퍼스트라고 있는데 10% 할인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후분양 이게 그 분양 그 뭐지 시공사가 그 조합이죠. 조합 시행사가 조합인데 조합이 분양가 높게 받으려고 그냥 후분양을 한 거예요. 선분양하면은 그 당시 분양가가 좀 낮으니까 다 지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59제곱미터가 8억이 넘고 분양가가 안양교도소 앞에 있는 건데요. 84제곱미터가 12억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분양가가. 그래 분양 거의 안 돼가지고 10% 할인해가지고 분양하는데 누가 분양받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1,000만 원 일단 입금시키라더라고. 그리고 계약금 10%니까 나머지 10%는 한 달 후에 하고 1,000만 원 일단 먼저 입금시켜야 계약. 그 1,000만 원 입금시킨 거 돌려주냐 물어보니까 안 돌려준다더라고요. 입금시키고 나서 물어보니까 안 돌려준다더라고요. 시키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돌려준다고 하면 그런 걸 문서로 써놓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거의 아무 말 없으면 안 돌려준다고 봐야 돼요. 돈 입금시키기 전에 하고 입금시키고 나서 하고 완전 태도가 달라져요. 갑을 관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입금시키기 전에 어떻게든지 계약시키려고 모든 거 다 들어주려고 하다가 딱 입금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떼이니까 1,000만 원 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당사자 확인입니다. 당사자 확인. 진정한 양가로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판례는 주민등록증, 즉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지금 현업에서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등기필 정보를 확인 잘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등기필 정보까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도 안 되죠. 소유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분실하고 없다 하면 사유서 자필로 분실했다 이런 거 쭉 받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분실 안 해놓고 했다고 속였으면 그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개업공개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없다 그냥 질문하고 없다면 없다는 거 확인서 그럼 하나 써주세요. 분실 요즘은 이런 거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게요. 이런 거 뭐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겠어요? 가계약금부터 받고 나서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잘 해요. 돈부터 먼저 입금 한 100만 원이라 보통 통상 법에는 없지만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예요. 그러면 1억짜리면 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은 100만 원. 이 정도 입금시키면 거의 계약이 잘 안 깨지더라고요. 너무 적으면 한 10만 원 이렇게 입금시키면 계약 깨질 수도. 금방 10만 원 그냥 안 한다 이래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한 100만 원부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 떼인다 생각하면. 보통 그래서 가계약금 한 300만 원 이상은 받더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업에서 중개업소에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본인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 있어 보면은 보통 아직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가 팔고 나서 다시 살 때는 부인 명의로 보통 바뀌기는 하더라고. 대부분 제가 현업에서 계약을 해보니까. 그럼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걸 부인이 팔러 왔는데 남편은 회사 가고 인감도 안 떼놓고 위임장도 안 적어놓고 가고 없는데 내일 서류 다 떼가지고 와서 계약하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서류 없이 계약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류 없이 해야 되죠. 내일이라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서류 없이. 꼭 대리권은 수권행위만 있으면 되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라는 게 대학권을 이게 수권행위라는 게 뭐예요?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이에요. 대리권을 받는 게 수권이에요. 이게 줄 숫자입니다. 줄 숫자, 수수료. 이게 있으면 줄 숫자, 없으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의사표시가 수권행위예요. 대리권을 줬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남편하고 통화하고 부인 왔는데 계약해도 되겠냐 하고 녹음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문자로 주고받든지 그 뭐 가짜 휴대폰 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완전 사기꾼들은. 그러면 개업공개사로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 가짜로 완전히 휴대폰도 가짜로 가르쳐주고 이랬으면 사기친 사람이 더 나쁘지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더 크게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통장을 그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돼요. 본인 통장으로. 이 법에는 안 나오지만 본인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 남편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첫 페이지 보내라고 하면 돼. 그 첫 페이지를 보면 새 통장에 입금시키면 좀 위험해요. 오늘 만든 통장 이런 거는 한 며칠 안 된 통장, 깨끗한 통장은 주거래은행 통장은 보면 맨 첫 페이지에 보면 통장 발행 회차, 발행 횟수 뭐 발급 날짜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다음에 연결 계좌 이런 게 나온다고.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 빠져나가는 거, 청약 통장 빠져나가는 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런 거는 주거래은행 통장이라고 봐야 돼. 근데 깨끗하게 거래 한 건도 안 되고 새 통장이면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통장, 주거래은행 통장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조된 통장은 거의 다 새 통장이에요. 위조한 건 오래 안 쓰거든요. 좀 쓰고 또 바꿔버린다고요. 오래 쓰면은 문제 생기니까. 그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래도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겠냐 하고 그리고 그 인감증명하고는 언제까지 주겠다. 그 날짜 안 지키는 거는 개업공개사 책임 아니에요. 언제 내일까지 주겠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 주겠다. 그 적어만 놓으면 되죠. 그 녹음도 항상 개업공개사 그 전화는 자동 녹음되는 거 있죠. 기능. 무조건 녹음되게 하는 게 좋겠죠. 갤럭시만 아이폰은 녹음 안 되죠. 네?
아이폰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안 쓰는 게 낫겠네. 중개 업무용은 따로 해놓고 아이폰은 그냥 개인 다 특히 여자분들은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개업소에 업무용 핸드폰은 있다가 퇴근할 때 놔놓고 가는 거예요. 괜히 집에 가지고 갔다가 남편이 보고 뭐 이거 다 조회해보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하면서 뭐 남편이란 다른 남자가 농담하고 그래도 무조건 욕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참 그게 애매해요. 완전히 안 받아줘도 문제고 알아서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집에는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업무용 핸드폰은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업무용은. 양가로 2번 맨 마지막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옛날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나타났는데 2014년부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부를 떼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권리자 확인 맨 밑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모로서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554페이지 그 대리자 확인 양가로 1번에 세 번째 줄에 등기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지금은 옛날에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라고 했다가, 그래서 대리인 확인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부부라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권을 받아야 되죠. 배우자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됐다면 그 상속인하고 계약하면 되고, 등기 안 됐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양가로 4번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중에서 누구를 더 잘 확인해야 돼.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진짜 매수인이 맞는지.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 손 들어보세요. 매수인 누가 매도인 남은 거 팔아먹는 게 문제죠. 남한테 사주는 거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으면 돼요. 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누구를 더 확인 잘해야 되는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 시험에 한번 출제됐다고 한 번 나왔어요. 한 10년 전인가. 그 현업에 가서, 이게 지금은 시험하고도 관련있지만 실무에 가서는 중요하다고, 여기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매도인 남은 물건 팔아먹으면 골아 아프고요. 남한테 사주는 거는, 애인한테 사주는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실권리자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남 이름으로 사주면.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실명법으로 구속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벌금, 방조하는 거, 방조죄에 대해서는 삭제됐고 형법을 적용받아요. 옛날에는 이게 실명법 위반 방조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단 형법에 방조죄가 있으니까 그 형법 법리를 적용받기는 해요. 방조하면 그것도 처벌받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처분능력 확인입니다. 처분능력 지난주에 했는데요. 처분능력, 그래서 제한능력자입니다. 55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 동그라미 3번 피한정후견인, 동그라미 4번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계약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한정후견이나 미성년자하고는 직접 계약해도 된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되며,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을 하면 556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개업공개사는 특히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57페이지 법인 등의 계약 체결입니다. 법인격 유무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임원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하면 되겠죠. 만약 격리부장하려고 하려면 대리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거기 557페이지 맨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임의 대리인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예,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정법원에 떼야 된다 했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민법 이게 980조 정도에 있는데 몇 조인지 시험에 몇 조인지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제가 편의상 몇 조 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 찾아볼 때 참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시험에 몇 조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단 한 번 나온 적은 딱 있기는 합니다. 이때까지 34번 시험 봐가지고 민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34번 시험 봐가지고요.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죠. 민법에. 그게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하면 민법 친족 상속법에 있죠.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행사합니다. 근데 둘 다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하러 가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반드시 묻는 게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했습니까? 이거 두 가지 묻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저도 그 상담하는 분 이혼하려고 상담하는 분 말 들어보니까 그 요즘은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3개월인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한 석 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석 달인가 그 영상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혼했을 때 애들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영상도 보고 나서 숙려기간이라서 3개월 동안 반성해보고 그래도 꼭 하고 싶으면 그때 와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지난주에 했었죠. 이게 공동소유 민법에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가짜 이혼, 가짜 결혼이 있는데 가짜 결혼은 무효인데 가짜 이혼은 유효하죠. 통정의 표시나 비진 의사 표시, 예를 들면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가짜로 그냥 서류상 이혼했다면 그 효력은 있어요. 판례가. 왜냐하면 반드시 이거는 혼인 신고는 그냥 혼자 가서 해도 돼요. 인후보정 아무나 가짜로 세워서 동사무소에 그 시군구에 가서 시군구에 가는 동사무소도 아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시군구죠. 그냥 혼인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혼은 그냥 이혼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판사 앞에 가서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판사 앞에서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가짜 이혼도.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요. 공동 소유는 다시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 시험에 옛날 사법고시에 법인이 소유하면 법인 단독 소유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만약에 공유 지분이라면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합유인 경우에는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 총유는 지분이었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경매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분만 사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다른 공유자들 괴롭혀가지고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걸 사가지고 또 통째로 비싸게 팔거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돈 많이 벌려면 이게 1년은 넘게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1년 동안 그렇게 소송하면서 돈 버는 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돈 많이 벌려면. 자, 그 다음에 560페이지 전대차라는 건 뭐예요? 그 민법에 있는 건데요.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전대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하죠. 전매는 매수인이 다시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하고요. 우리 보통 전매라고 하면 미등기 전매만 자꾸 생각하는데 등기하고 하는 것도 전매예요. 다시 매수인이 다시 파는 걸 전매, 세입자가 다시세를 놓는 걸 전대. 그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전세권은 임의로 전전세를 줄 수 있는데 임대차는 주인 동의 안 받고 임의로 전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사무소 하려면은 뭐라고 했어?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공동사무소 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물주 승낙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받아야 된다 했죠?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건물주 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 괜히 좀 말해서 헷갈리면 죄송한데요. 현실은 왜 그러냐? 법에는 없는데, 법에는 개업공개사 것만 받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불법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몰래 뭐 그냥 가짜로 그냥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제출해도 등록관청에서는 모를 수는 있는데, 그 공무원은 어쨌든 자기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다한 거죠. 그 상가 같은 것도 만약에 세입 주인 같으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식당 한다 해가지고 원래 그 식당 한다 해놓고 식당 그거 안 하면 다른 걸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사용 목적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딱 특정해가지고 무슨 뭐 만둣국 파는 거 한다 딱 이렇게 하나를 좁게 적는 게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넓게 적는 게 좋겠죠. 그냥 식당 한다. 식당이라고 하면 무슨 식당 한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근린생활시설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적는 게 좋고요. 범위를. 주인 입장에서는 좁게 적어놔야 나중에 그걸 건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목적 위반으로, 사용 목적 위반으로. 거기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전대차에 대하여 원임대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전대차 기간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등 중개 의뢰인이 건물을 전차하여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서울지방법원 판례인데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가가 주로 많은데,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가 최대 10년인데 만약에 세입자가 5년간 장사를 했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으로 상가 같은 거 좀 크게 얻어가지고 전대차 하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같이 쓰면서 그냥 월세만 받고 전차인한테는 보증금은 안 받고 월세만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560페이지 맨 밑에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서 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보니까
사람의 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난 연령대가 40에서 60살이래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입으로 뱅뱅 도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가장 뛰어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단 계산 능력은 좀 떨어진대. 40에서 60살 수리 능력만 떨어지고 나머지 능력은 다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뛰어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직관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자, 그래서 난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암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작. (9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9번. 9번 암기 프린트 없어요? 암기 프린트 9번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를 해봐도 제가 지금 PPT 자료를 쓰니까 요즘은 저도 이거 무슨 대가리인지 잘 기억을 못해요. 보고 읽기만 하니까 가장 좋은 건 직접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게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지금 강의를 자꾸 이거 보고 읽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적으려고 하면 지금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꾸 적어보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오늘 그 9번 한번 적어봐요. 아까 또 6번도 했잖아.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개.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런 걸 적어보면 좋고, 못 적어보면 입으로라도 입으로 자꾸 발음을 해보셔야 된다고.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뭐 100% 다 이해하고 100% 남겨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고 또 모의고사 보고 틀려보고. 제가 실험해 보니까 최소한 7번 틀려봐야 8번째 이제 맞추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시험 볼 때 돼야 80점 나와요. 그전에는 절대 60점 넘기 쉽지 않아요.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완벽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막 100% 알아야 되지 맨날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거 막 모르는 걸 스스로 본인을 못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성격은 뭐 고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나이 먹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맨날 와이프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하지 말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맨날 와이프하고만 사니까 뭐 다른 사람 할 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게 되는데, 맨날 잔소리하니까 잔소리해도 그냥 안 한다 해놓고 해요 안 해요? 또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제 몰래 하게 되고, 이렇게밖에 고치진 않고. 사람이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어려우고 그래.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뭐 좀 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잔소리 해대고 이렇게 하면 또 자꾸 이제 속이기만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너무 고치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이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최고. 그러니까 오래 살잖아요 지금. 그처럼 책 읽어보니까 꼴린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더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적당한 또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사항 지금 우리 교재 561페이지 박스 안에 있네요. 그게 지금 1번부터 9번. 다시 한번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다른 게 요거 순서 하나를 바꿨어요. 이게 9번에 있어요. 그게 우리 책에는 9번. 561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9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작. 예, 그 약정 사항 요게 9번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61페이지 1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양가로 1번입니다. 인적 사항. 누구 인적 사항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했어요?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예, 매수인은 그냥 신분증 보고 인적사항 적으면 돼요. 매수인은. 근데 매도인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다 봐야 된다 했죠. 최소한. 그게 인적사항이고요. 물건의 표시, 그 두 번째 줄에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최근에 바뀌었죠. 우리 책에 이렇게 오타로 돼 있다는 거는 시험에 뭐 등기부 등본이냐 등기사항 증명서냐 이거 가지고 OX 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의 문제. 어쨌든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뀐 내용으로 저는 쓰려고 노력해요. 용어를 바뀐 법령으로. 근데 현업에 가면 전부 아직도 등기부 등본 사람 한 번 입에 붙으면 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중개 수수료를 중개부서로 바뀌었는데도 지금 현업에 가면 다 수수료 이렇게 하고 있죠.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로 바꿨는데도 아직도 업자, 중개업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현업에 있는 분들. 자, 물건의 표시. 그러면 우리 주소 적을 때 계약서에 주소 적을 때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까? 아파트 팔려고 하면 주소를 도로명 주소 적어요? 아니면 집번 주소를 적어요? 뭘 적어요? 둘 다 적습니다. 물건의 표시 적을 때는 지번을 적어요. 몇 번지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맨 밑에 인적사항 적을 때 거래 당사자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어요. 지금 현업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양가로 3번에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몇 제곱미터당 몇 원이라고 표기하여야만 실책 결과 면적이 부족하면 취득 중개 의뢰인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뒤에 토지 매매 계약이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추정하므로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기재함과 동시에 특약으로 감액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꼭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 매매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감액 청구, 우리 책에는 뭐 감액 사항을 기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시험에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현업에 가면 한 사람 편만 들면 안 돼요. 개업공개사는 중립적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죠. 그럼 매수인이 감액 청구, 만약 면적 청량해가 더 적으면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특약 넣어달라 그러면 만약 청약이 늘어나면 더 정액 청구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무조건 감액만 하고 그럼 정액은 안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중개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야 중개보수 받기 쉬워요. 한쪽 사람 편만 들면 저도 밉더라고요. 자꾸 제 편 안 들고 상대방 편만 들으니까 저 나중에 중개보수 줄 때 한번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립적으로 중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거 잘 적지도 잘 안 적죠. 요즘은. 옛날엔 평당 뭐 10만 원, 뭐 2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적었는데 적는 편이에요. 그냥 총 면적만 저는 주로 적었는데 평당 1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거 적어요? 그래요? 그렇게 적어요? 제가 아는 분은 평택에서 그 땅 큰 거 한 필지 해가지고 60필지인가 분필해가지고 뭐 한 200평씩인가 이렇게 파는데, 거기는 MGM은 한 평당 10만 원 준다 이러던데, MGM 소개시키면 평당 10만 원 주겠다 하던데, 그러니까 한 200평 되니까 한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 다가구 지을 수 있는 필지 한 필지, 그 지제역 있는데 그 삼성전자 앞에. 근데 얼마냐 물어보니까 뭐 평당 1,000만 원,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20억 가까이. 자, 그 다음에 맨 밑 뒤에 양가로 4번 맨 밑에 561페이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민법입니다. 민법 판례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62페이지 물건의 인도 일시, 이사가는 날짜입니다. 이사가는 날짜. 이것도 참 진짜 현업에서 이게 시험하고 상관없이 보통 이사시가 보통 요즘은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날 많이 해요. 아니면 평일날 많이 해요. 이사하기 좋은 날 뭐 달리게 있는데 그게 뭐 이사하기 좋은 날은 다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봤을 때 휴일날 주로 해요? 아니면 평일날 해요? 어느 게 더 비싸요? 휴일하고 평일하고? 예?
비싸다고요? 아직도 여주는? 진짜로요? 아니 난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진짜 휴일이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휴일날 이사한 사람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게 은행 문 닫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표 받았으면 이게 수표가 부도수표인지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돈 구하려면 뭐 은행에서도 찾고 해야 되는데 휴일날 은행에 ATM기 가지고 뭐 억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평일날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비싸요. 평일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주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삿짐 센터에. 그래서 아니 뭐 제 아는 사람이 그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딱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입주하는 날, 아파트 입주인데 입주하는 날하고 딱 팔리는 날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 보관하려고 물어보니까 지금 한 10,000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한 5,000원 했거든요. 저도 한번 보관해 봤거든요. 10,000원 정도 줘야 되고 이게 어느 날짜에 걸리냐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거의 평일날 이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휴일날은 이게 돈 금액이 커서 그래. 금액대가 만약에 뭐 돈이 갑자기 뭐 모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은행 문 닫아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복잡해지잖아요. 문제가. 그 물건의 인도일 시 몇 년 몇월 보통 그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11시에 주로 이사 시각을 많이 잡더라고. 11시에 이사 시각 날짜만 정해놓고 이사 시간이라고 보통 하는데 시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각을 보통 11시에 잡는 거예요. 11시에 잡으면 이게 11시에 짐 다 빼고 돈 주고 받고 하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삿짐 차는 뭐 새벽부터 와야 되겠죠. 11시에 다 빼려면은 짐 보고 짐 이렇게 얼마나 양이 되는지 보고 나서 하는데 11시에 이제 완전히 동시행을 해야 되는 시각이 11시예요. 근데 이게 처음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세대 같으면 11시에 차를 부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야 된다. 11시에 짐 다 빼고 이때 돈 주고 받고 하는 시각이니까 이삿짐 차는 뭐 어떻게 불러야 된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원탁 테이블에 보면 이삿짐 명함 많이 나져 있거든요. 그 이삿짐 소개하면은 보통 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많이 주면 10만 원까지도 줘요. 소개비를. 이삿짐 차 2만 원 정도 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깎아면 한 10만 원 정도 줘요. 그냥 견적낸 거 그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좀 깎자고 하면 좀 깎아주는 대신에 중개업소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 중개업소에 있어 보면 손님이 오는 것보다 이삿짐 센터에서 그 다음에 그 대출 상담사들 전단지 찌라시 돌리러 오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10명 넘게 와요 하루에. 이삿짐 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 물건의 인도일 시 현업에서 이런 거 봤어요. 날짜 뭐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11일 이게 뭐 날짜 발음하기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0날 뭐 이렇게 하는데 10날이라고 해도 헷갈리니까 항상 이게 문자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이런 날짜 걸리면 이거 10일 오전 11시 이사 시각인데 준비 잘하고 계시죠. 한 열흘 전에 미리 문자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차는 어느 회사 차로 불렀습니까? 이런 거 미리 물어봐 놓고 해야 되겠죠. 이거 잘못돼가지고 실제 분쟁 생겨가지고 중개보수 한 분도 못 받은 걸 봤어요. 제가 날짜 잘못 정해가지고 권리 이전 내용 주로 권리 이전 내용은 이제 대출 같은 거 이런 게 문제예요. 대출이 아파트 같은 거는 뭐 다 갚아버리고 새로 빌리면 되는데 문제는 다가구 이런 것들하고 다가구 뭐 25억 30억 하는 거 대출이 15억씩 이렇게 돼 있으면 정책에 따라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게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 조건으로 그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 받아야 또 대출 소개하면 0.3% 정도 주거든요. 1억 소개하면 30만 원, 10억 소개하면 300만 원 받는다고 대출 커미션도 그런 거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거는 중개고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일자인데요. 계약금은 통상 10%, 중도금은 40에서 50% 이렇게 받는다 했는데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근데 계약금은 10% 받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돈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계약금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깰 수 없다. 판례는 중도금 주러 갔는데 만나지 못해가지고 못 줬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본다. 그럼 중도금 날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입금시켜버리면 그 이행의 착수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계약서에 그럼 미리 입금시킨 건 효력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또 되겠죠. 만약에 매도인 입장이라면 또 변수가 생겨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계약금 받은 건 100 물려주고 또 지금 용인 그 한숲시티라고 그 용인 이번에 그 삼성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뭐 갑자기 뭐 매도가 올라갔대요. 네, 남사면 이편한 세상 그 6,800세대 있잖아요. 거기가 악성 미분양이었거든요. 입주할 때까지 50%가 미분양이었어요. 그 당시 분양가가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제가 그때만 해도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학원 강의도 했지만 하면서 같이 분양가가 8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시세가 600만 원도 안 했던 남사면 완전히 산을 깎아 산 거죠. 논하고 밭 산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근데 이게 지금 한 2억 3억씩 올라가 버렸대요. 지금 한 3억도 안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지금 거의 5억 6억 넘게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계약금 뭐 몇천만 원 3천만 원 그랬어도 깨고 다 깼는데 주인이 깼는데 3천만 원 물어주고. 예, 그게 용인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남사면 거기 완전히 뭐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산골짜기거든요. 아니 거기 오산 쪽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산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완전히 예? 예, 최인구 저 완전히 그 오산하고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 그 동탄하고 그 남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 중도금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걸 적으면 될 것이고 미리 계약공개사한테 그런 거 적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매수인 입장이라면 그런 거 가급적 안 적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빨리 중도금 입금시켜버리면 되잖아요. 통장으로. 안 받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계약금을 1,000만 원 걸면서 500만 원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그 중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계약금을 뭐 꼭 10%만 걸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많이 걸면 되겠죠. 자, 잔금 그 563페이지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꾸시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 계획공개사는 꼭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는 게 좋아요. 또 만약에 등기되어 있으면 잔금 치르기 전에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융자가 돼 있다든지. 그럼 요즘 문제는 이제 잔금 치른 날 이사하는 날 은행에 융자 받으면 그런 거는 그래서 특약으로 잔금 치르는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일체의 권리 변동이면 팔아먹어도 안 되고 대출 받아도 안 되고 다 포함되죠. 권리의 득실 변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적고 구체적으로 가로하고 은행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입주하는 날 뭐 다음 날까지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날까지는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도 대출 받아먹으면 그건 완전 사기예요. 기망행위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요. 대출 안 받기로 한다. 잔금 치른 날까지. 이런 걸 꼭 계약공개사 입장이라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64페이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7번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도 적는 게 좋다. 뭐 토지거래 허가는 그 정강원 목사님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아서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근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그 밖의 약정사항 뭐 과실의 기속 이런 걸 적으면 인도일이 속한다의 수익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그 2개월부터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2개월이 다음 달이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안 적을 거면 어떻게 돼요? 15일 날 잔금 치르면 이미 지나간 거는 매도인이 남은 거는 매수인이 가지면 되지. 월말에 월세 들어오는 게 있다면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으로 담보 책임 지기로 한다 이런 걸 안 해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무효이다. 565페이지 맨 위에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으로 보통 표현된다. 6개월간 민법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아무 말 안 해도. 조세공과금 뭐 이런 건 특별히 사실은 기타 그 밖의 약정은 개업공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안 적는 게 좋아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적고요. 요구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적으면 위험부담이나 매도인 담보 책임 이런 건 당연히 민법에 있는 민법의 법리를 따르게 되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괜히 안 적어도 민법에 의해서 다 자동적으로 위험부담 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566페이지) 매매 비용은 쌍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 비용, 청량 비용 뭐 이런 거, 중개보수, 인지대. 인지대도 보면 인지세도 원래는 원칙은 매매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매수인 매도인 같이 내야 된다고요. 지금 국가권익위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부 다 이때까지 인지세 매수인이 다 냈죠. 자, 그 다음에 567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은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거래계약 안에는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매매계약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에 대한 거는 특별히 계약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72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보니까 30회 출제됐다고 체크돼 있죠. 여기서부터 사실상 이제 출제됐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전자계약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